당신이 뭐라고 했어? 광역 급행철도 들어오면 무조건 오른다며? 3억 수익 보장이라고 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호입니다. 28해를 대형 건설사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손에 쥔 퇴직금 3억 2천만 원. 저는 그 돈으로 공인중개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개발 정보와 광역급 행철도 노선 계획을 누구보다 먼저 아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서 실패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제게 남은 건 1억 5천만 원의 빚과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라는 초라한 명함뿐입니다. 지금부터 신도시 분양 전문가였던 제가 어떻게 한순간에 빈털터리 현장 노동자가 되었는지 그 처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시는 일이 절대 없으시길 바라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 5시 4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예전 같으면 골프장 조식 모임에 가던 시간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주섬주섬 작업복을 챙겨 입습니다. 빳한 와이셔츠에 넥타이 대신 형광 노란색 안전조끼와 안전모를 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 건설사 영업부장 최민호도 프리미엄 부동산 대표 최민호도 아닌 그냥 현장 안전관리자 최 씨가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은퇴하고 갈 곳 없으면 하는 일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단순합니다. 아침 6시부터 현장을 돌며 작업자들 안전모 제대로 썼는지 안전띠는 맸는지 확인하고 위험구역에 출입 금지 테이프를 치고 안전일지를 작성합니다. 타워 크레인이 자재를 나르는 소리, 철근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음, 시멘트 믹서기가 돌아가는 갱음 속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전 건설사 동료나 협력업체 사장을 만날까봐 안전모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습니다. 인부들이 아저씨 여기 좀 봐봐요 라고 반말을 할 때면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30년 가까이 부장님, 최 이사님 소리 들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현장 아저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주엔 20대 젊은 현장 소장한테 혼났습니다. 안전일지 작성이 부실하다고요. 저보다 30살은 어린 애송이가 저를 사무실로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최 씨, 이렇게 대충대충 할 거면 나가세요.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손톱 사이에 낀 시멘트 가루, 구부정해진 어깨. 불과 2년 전 명함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던 그 당당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하루 종일 고개 숙이고 사는 늙은 노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생을 대형 건설사, 그것도 신도시 분양 영업 최전선에서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제 손을 거쳐간 분양 계약 건수만 2,000건이 넘고 제가 관리하던 VIP 고객들의 자산은 수백억 원 단위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신도시 분양의 신, 광역급 행철도 전문가라고 불렀죠. 회사 내부에서 저는 전설이었습니다. 어느 지역에 역이 들어서고 어느 노선이 몇 년도에 개통되고 그 주변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분양 현장은 대부분 완판이었어요. 기억합니다. 2018년 경기도 어느 신도시 분양 현장.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죠. 동료들은 걱정했습니다. 최 부장, 이거 안 팔리면 어떡해요? 역도 없고 학교도 멀고. 하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3년 후 광역급 행철도 노선이 확정될 거라는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거든요. 분양 설명회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향후 3년 내 광역급 행철도 역세권이 됩니다.
지금 투자하시면 최소 50% 이상 수익이 보장됩니다. 제 예측은 적중했고 그 단지는 3개월 만에 완판됐습니다. 실제로 3년 후 분양가 대비 60%가 올랐고요. 본사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영업사원상. 사장님이 직접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최 부장, 자네 덕분에 회사가 먹고 살아. 자네가 있어서 우리 분양팀이 산다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우쭐해졌습니다. 그래, 나는 이 바닥에서 최고야. 내가 움직이면 수백억이 움직여.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잘나가는 건설사 부장도 결국은 월급쟁이입니다. 정년이라는 시한폭탄 앞에서는 저 역시 한없이 초라한 예비 실업자일 뿐이었죠. 5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동기들이 하나둘 명예퇴직 대상자로 나갈 때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내 인생의 현금 흐름도 끊긴다는 그 서늘한 공포 말입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명함이 제 정체성의 전부였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선배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은퇴하면 할 게 없어. 골프 치고 등산 가고 그러다 집에서 아내한테 치이다가 죽는 거지. 저는 그런 삶이 싫었습니다. 60도 안 된 나이에 벌써 인생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 몰래 칼을 갈았습니다. 퇴직하기 3년 전부터 저는 남들 몰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 안에서 김밥을 씹으며 민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조수석에 교재를 펼쳐놓고 부동산 공법, 민법, 중개사법을 달달 외웠어요. 동료들은 제가 차 안에서 낮잠 자는 줄 알았죠. 실제로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뭔지, 건폐율과 용적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머릿속에 쑤셔 넣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한테는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제가 간 곳은 골프장이 아니라 도서관 구석 열람실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20대 대학생들 사이에 끼어 앉아 형광펜으로 줄치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옆자리 젊은 학생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볼 때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저 나이에 뭐 하는 사람이지? 그런 눈빛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내 미래를 위한 투자야. 지금 창피한 게 나중에 웃을 수 있는 거야. 가장 힘든 건 암기였습니다. 50년 넘게 살아온 머리는 이미 굳어 있었어요. 아침에 외운 법 조항을 저녁이 되면 까먹고 어제 푼 문제를 오늘 또 틀리고 20살 때 같았으면 한 번에 외웠을 내용을 10번씩 반복해야 했습니다. 밤마다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종일 고객 상대하고 분양 실적 보고서 쓰고 회의하고 나면 녹초가 됐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책상 앞에 앉아야 했어요. 아내가 잠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거실 한 구석에서 조명을 낮춰놓고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 골프도 자주 나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걱정 마.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아내한테 말하면 말릴게 뻔했거든요. 퇴직금 가지고 편하게 살자고 왜 힘들게 사업을 하려고 하냐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야말로 제 30년 건설업 경력을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었거든요. 남들은 책으로만 부동산을 배우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신도시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분양가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광역급 행철도 노선이 확정되기 전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지 몸으로 체득했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운 살아있는 지식이었습니다. 특히 광역급 행철도 관련 정보는 제 최대 강점이었습니다. 회사 내부 회의에서 어느 노선이 몇 년도에 착공 예정인지, 정부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일반 중개사들은 뉴스 보고 나서야 아는 정보를 저는 6개월에서 1년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광역급행철도 노선 따라 프리미엄 부동산을 차리면, 신도시 분양권 거래 전문으로 가면, 건설사 인맥 활용해서 미분양 물건 소화하면 월 1,000만 원은 우습게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최 부장님, 퇴직하면 치킨집이 최고예요. 요즘 치맥 장사 잘 된다잖아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기름 냄새 풍기며 닭 튀기는 건 당신들이나 해. 나는 죽어도 사무실 앉아서 하는 전문직으로 남을 테니까. 공인중개사. 은퇴자들의 마지막 보루이자 중년의 고시라 불리는 자격증. 제게는 이것만이 내 30년 건설 경력의 품위를 지켜주고 죽을 때까지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줄 유일한 동아줄로 보였습니다. 드디어 2022년 여름 정년퇴임의 날이 왔습니다. 후배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배웅했습니다.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한테 너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꽃다발을 받고 기념시계를 받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설렜습니다. 저에게는 플랜 B가 있었으니까요. 회사 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본격적인 수험생 모드로 돌입했습니다. 건설사 영업부장 최민호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고시생 최민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하루 12시간 공부.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머리가 굳어 돌아서면 까먹기 일쑤였지만 저는 30년 직장 생활에 끈기로 버텼습니다. 젊은 애들처럼 머리가 잘 안 돌아가면 그만큼 더 많이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부동산 공시법, 개발 관련 법규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겪은 내용이라 이해가 빨랐습니다. 교재에 나오는 사례들이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와 겹쳤어요. 아, 이거 우리가 2019년에 했던 그 사업이네. 이 조항 때문에 인허가가 늦어졌었지.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가을, 드디어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당일이 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면서 긴장했습니다. 1년 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오늘 결판 나는 거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민법 1차, 부동산학 개론, 중개사법 하나하나 풀어나갔어요. 다행히 제가 공부한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개발 관련 문제는 거의 다 마친 것 같았어요. 시험이 끝나고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한 달 후 합격자 발표일. 아침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전 10시 정각 합격자 조회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엔터 키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화면에 뜬 그 6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해냈다. 내가 해냈어. 58살에 시작해서 59살에 합격했습니다. 1년 만에 따낸 자격증이었습니다. 여보, 됐어. 합격했어. 아내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어요. 정말? 정말 됐어? 우리는 서로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고생했어. 역시 당신은 뭘 해도 해내는 사람이야. 아내의 그 한마디에 지난 1년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더군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 나는 준비된 창업자야. 아무 대책 없이 퇴직금 털어먹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은 지금부터야. 합격증을 손에 쥔 순간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손에는 퇴직금과 명예퇴직 위로금 그리고 만기된 적금을 합쳐 현금 3억 2천만 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하며 아껴 모은 전 재산이었죠. 아내는 이 돈으로 조용히 노후를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적금도 들고 안전한 곳에 투자도 하고 국민연금 나오면 여행도 다니면서 살자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 돈을 비용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정의했습니다. 60도 안 된 나이에 그냥 앉아서 퇴직금 까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일을 해서 벌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전세 자금도 보태줘야 하고 결혼 비용도 도와줘야 했습니다. 작은 딸은 대학원 진학을 희망했고요.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소 물색에 나섰습니다. 제 기준은 명확했어요. 경기도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 그리고 광역급 행철도 개통 예정 구역. 제가 30년간 쌓은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찾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상가 1층 모퉁이 자리였습니다. 면적은 40평.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이었죠. 무엇보다 3년 후 광역급 행철도역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부동산 주인이 가격을 불렀습니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200만 원입니다. 권리금은 별도고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보증금만 2억이라니. 하지만 입지를 보니 그럴만했어요. 대로변이고 유동인구 많고 주차도 편하고. 권리금은 얼마죠? 넌지시 물었습니다. 주인이 웃으며 말했어요. 사장님,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역급 행철도 들어오면 금방 뽑으세요. 권리금 5천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5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뉴스를 보니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고 시끄러웠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네, 금리가 오르네 하며 난리였어요. 통계상으로는 이미 폐업이 개업보다 많은 데드 크로스가 시작됐다는 말도 들렸죠. 하지만 저는 제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2020년, 2021년 그 폭등장을 봐. 부동산은 사이클이야. 지금이 바닥이니까 내가 들어가는 지금이 바로 무릎이야. 남들이 공포에 떨 때 들어가는 게 진짜 투자 아닌가? 저는 제가 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하는 현명한 투자자라고 착각했습니다. 사실은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물 빠진 갯벌에 조개를 주워 다물어 들어가는 꼴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보증금 2억 원, 권리금 5천만 원. 통장에서 2억 5천만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건 투자니까. 곧 몇 배로 돌아올 거니까. 이제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 이 돈으로 인테리어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부동산 사무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표로 한 고객층은 분양권 투자자, 신도시 개발 관심 있는 자산가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필하려면 분위기부터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불렀습니다. 제 구상을 설명했어요. 칙칙한 동네 부동산이 아니라 VIP를 위한 자산관리 라운지처럼 꾸미고 싶습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되게요. 업체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그렇게 하시려면 최소 8천만 원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8천만 원. 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제대로 합시다. 어차피 할 거 확실하게 하는 게 낫죠.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차갑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도록요. 벽은 짙은 회색 톤의 고급 벽지로 발랐습니다. 천장에는 간접 조명을 설치했어요. 은은하게 빛이 떨어지도록. 상담 테이블은 이탈리아산 원목 테이블로 주문했습니다. 의자는 최고급 가죽 의자였죠. 손님이 앉았을 때 푹신하게 감싸는 그런 의자. 제 책상 뒤쪽 벽면에는 대형 전자지도를 설치했습니다. 터치하면 해당 지역 개발 계획, 분양 정보, 시세 변동이 뜨도록 프로그램을 짰어요. 한쪽 벽에는 커피 머신도 들여놨습니다. 손님 오시면 바리스타급 커피를 대접하려고요. 냉장고도 최신형으로 샀습니다. 음료수며 간식을 채워 넣었죠. 간판도 신경 썼습니다. 평범한 플라스틱 간판이 아니라
LED로 은은하게 빛나는 고급 간판을 달았어요. 최민호 부동산 자산관리라고 새겼습니다. 단순히 호 부동산이 아니라 자산관리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중개인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세무, 법무,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주는 부동산 컨설턴트. 그게 제 지향점이었습니다. 30년 건설업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 정보를 제공하고 광역급 행철도 노선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고 투자 타이밍을 조언해주는 전문가 말입니다. 명함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금박으로 제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대표 공인중개사 최민호. 경력 30년 신도시 개발 전문가. 명함을 받아드는 손님들이 오 하고 감탄할 만한 퀄리티였습니다. 공사 기간 한 달.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게 내 사무실이라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반짝 빛나고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공간을 밝히고 가죽 의자에서는 새 제품 특유의 향이 났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전자지도는 마치 증권사 VIP 라운지 같은 분위기를 냈어요. 인테리어 비용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총 8천만 원. 계획했던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4천만 원. 3억 2천만 원 중 2억 8천만 원이 이미 사무실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로 녹아들어간 겁니다. 잠깐 불안했습니다. 너무 많이 쓴 거 아닌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이 정도는 투자해야 제대로 된 고객이 와. 싸구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싸구려 손님만 오는 법이야. 개업일을 잡았습니다. 2022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어요. 상징적인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급쟁이 신분에서 해방되는 날이니까요. 개업 화환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예전 회사 동료들, 협력업체 사장들, 친구들이 보내준 거였어요. 축 개업이라고 쓰인 화환들이 사무실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오늘 새로 문 열었나 보네. 개업 첫날 아침 저는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향기로운 커피를 마시며 통유리 밖을 내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들이 오가고 아파트 단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자, 이제 오십시오. 제 30년 건설업 노하우를 팔아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3억 2천만 원은 이미 사무실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으로 다 녹아들어갔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매매 한두 건, 전세 몇 건만 해도 월 1천만 원은 우습게 벌 거라고 계산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기다렸습니다. 첫 손님을. 띠링. 경쾌한 현관 센서 알림이 울립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드디어 손님인가? 드디어 내 전문성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건가? 저는 가장 근사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바라봅니다. 이탈리아산 원목 테이블 위에 놓인 명함 케이스를 슬쩍 당겨 놓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요. 문이 열립니다. 사장님, 신규 분양 단지 전단지인데요. 하나만 놓고 갈게요. 헬멧을 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생이 종이 뭉치를 카운터에 툭 놓고 나갑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희망이 아니라 바닥에 흩어지는 먼지 같은 절망뿐입니다. 저는 허탈하게 자리에 다시 주저앉습니다. 이것이 개업 6개월 차 대표 공인중개사 최민호의 적나라한 하루 일과입니다. 건설사 영업부장 시절 제 사무실 문턱은 닳도록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분양 문의하는 고객들, 투자 상담 받으려는 자산가들, 협력업체 사장들로 북적였죠. 전화벨 소리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저는 그 소음이 싫어서 비서에게 전화 좀 걸러달라고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이 40평 남짓한 사무실을 가득 채우는 건 숨막히는 침묵과 제 한숨 소리뿐입니다. 8천만 원 들여 설치한 대형 전자지도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이 혼자 반짝이고
최고급 커피 머신은 하루 종일 제 커피 한 잔만 뽑아낼 뿐입니다. 처음에는 계절 탓인 줄 알았습니다. 여름이라 비수기겠지. 휴가철이라 그렇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도 문고리를 돌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사무실을 연 그 시점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붕괴로 접어드는 입구였다는 사실을요.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기사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기도 주택 거래량 반토막, 고금리에 발 묶인 부동산 시장, 전세 사기 공포 확산, 거래 절벽 심화. 숫자를 봤습니다. 2023년 경기도 주택 매매 거래량은 16만 9천 건, 시장이 정점이었던 2021년 26만 4천 건의 64% 수준이었습니다. 3분의 1이 증발한 겁니다. 반토막이라니요? 시장의 파이 자체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2024년이 된 지금도 이 가뭄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올해 1월 경기도 매매 거래 건수는 13,000건에 그쳤습니다. 작년 1월보다도 30%나 줄어든 수치였어요. 통상 1월은 새 학기 이사철이라 좀 움직여야 하는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 연준이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2021년 8월 연 0.5%였던 기준금리가 2023년 1월엔 3.5%까지 치솟았어요. 불과 1년 반 만에 무려 3.5%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유동성 파티는 끝났고 사람들은 지갑을 닫았습니다. 대출 이자가 너무 높아져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사라진 거죠. 게다가 광역급 팽철도 지연 소식도 터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호재, 3년 후면 개통될 거라던 그 노선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2022년 8월 제가 개업하던 바로 그 달에 발표된 소식이었습니다. 광역급 팽철도 B노선 착공 지연, 2024년으로 연기. 실제 개통은 2028년 이후 예상. 제 최대 강점이었던 내부 정보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거래가 없으니 수입은 0입니다. 하지만 지출은 0이 아닙니다. 이게 자영업의 가장 무서운 공포더군요. 이 프리미엄 1층 상가 월세가 200만 원입니다. 관리비 60만 원. 네이버 부동산과 블로그 광고비 100만 원. 여기에 커피값, 식대, 통신비, 경조사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매달 500만 원이 제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30년 금융 전문가였던 제가 매달 500만 원씩 생돈을 까먹는 마이너스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근하면 도망치듯 인터넷을 켰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곤 조회수 잘 나오는 부동산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는 것뿐입니다. 2025년 집값 대반등 온다. 금리 인하 초읽기. 지금이 바닥 곧 오른다. 썸네일만 봐도 희망이 생기는 영상들을 보며 저는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맞아, 지금이 바닥이야. 곧 좋아질 거야. 내가 무릎에서 들어온 거니까 곧 보상받을 거야. 화가 나서 모니터를 끄고 싶지만 어느새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창을 보며 안도합니다. 아직은 아니야. 곧 금리 내린대. 2025년 하반기엔 반등한대. 그 희망 고문에 매달려 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봅니다. 6개월 전 이탈리아산 만년필을 쥐고 자신만만했던 최 대표는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어 너덜너덜해진 손가락을 가진 늙은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전문성은요? 신도시 개발 지식은요? 광역급 팽철도 노선 정보는요?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어쩌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는 이런 것뿐입니다. 사장님, 거기 수수료 얼마까지 깎아줘요? 옆 부동산은 반값 해준다는데. 한정된 거래를 놓고 중개업소끼리 피 터지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제 30년 건설업 경력은 수수료 할인이라는 단가 후려치기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작 10만 원, 20만 원을 깎아주지 않으면 손님을 뺏기는 을 중에 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협회에서 나온 통계 자료를 보고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데드크로스. 새로 문을 여는 중개소보다 문 닫고 나가는 중개소가 더 많은 현상이 무려 31개월, 2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만 작년 한 해 3,700곳이 폐업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 돼서 접는 게 아니라 산업 자체가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가라앉고 있는 배에 3억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싣고 올라탄 셈입니다. 탈출해야 한다는 이성이 경고음을 울리지만 투자한 돈이 아까워, 그리고 건설사 부장 출신이 망해서 나갔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 어땠어? 퇴근길 아내의 전화에 저는 또 거짓말을 합니다. 괜찮아. 큰 거 하나 조율 중이야. 거의 다 됐어. 전화를 끊고 차가운 소주 한 잔을 털어 넣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지만 타들어가는 제 속보다는 쓰지 않습니다. 내일은 손님이 올까요? 아니, 내일은 버틸 수 있을까요? 화려한 조명이 꺼진 사무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처량해 보입니다. 띠링.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개업 후 찾아온 첫 진성 고객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신혼부부 한 쌍이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섭니다. 저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제 머릿속에 저장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빛을 발할 순간이 온 겁니다. 저는 30년 건설업의 본능으로 그들을 스캔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신중한 눈빛, 분명 전세보다는 매매를, 그것도 미래 가치가 있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실수요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중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미리 연습해둔 멘트가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 꽉 잡고 있죠. 차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소파로 안내하고 벽면에 띄워진 대형 전자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제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향후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라 강남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뒤편으로 대형 쇼핑몰 건립 계획이 있어서 생활 편의성도 크게 좋아지고요. 저는 30년간 쌓은 노하우를 총동원했습니다. 이 단지는 제가 직접 분양 담당했던 곳이라 내부 구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향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일조권이 뛰어나고요. 제가 침을 튀기며 이 지역의 호재와 미래 가치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분이 제 말을 뚝 끊고 손을 들어 올리더군요. 아,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제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처음 보는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숫자들이 어지럽게 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방이랑 호객노노로 다 보고 왔거든요. 광역급행 철도는 착공 지연돼서 빨라야 2028년 개통인 거 알고 있고요. 쇼핑몰 건립도 인허가 문제로 보류된 거 이미 확인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착공 지연? 인허가 보류? 저는 금시초문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당황한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현장 분위기는 또 다릅니다. 제가 구청 직원한테 들은 바로는. 그러자 이번에는 아내분이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 붙였습니다. 사장님, 요즘 누가 카더라 통신 믿고 집 사나요? 여기 데이터 보세요. 이 단지 실거래가가 지난달보다 3천만 원 빠졌고 매물 잠김 현상도 풀리고 있어요. 그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105동 15층 45평 그 물건만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앱 보니까 오늘 나왔던데 그거 보여주세요. 그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보다 더 정확하고 빠른 진짜 정보를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건설업 경력을 들먹이며 내가 전문가다라고 외치는 동안 세상은 이미 완전히 뒤집혀 있었던 겁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집주인과 중개사만 정보를 독점하고 손님은 깜깜이 상태에서 우리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 불투명함이 바로 중개사의 권력이자 수익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속 프롭테크라는 괴물이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안방에 누워 가상현실로 집 내부를 구경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준 적정 가격을 들고 옵니다. 실시간 시세, 실거래가 추이, 미분양 현황, 전세 가율, 심지어 학군 정보와 주변 편의시설까지 손가락 몇 번 터치하면 다 나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지역 전문가도 컨설턴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을 열어주는 키맨, 아니 비밀번호나 누르는 인간 도어락에 불과했던 겁니다. 참담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보여주기 위해 일어서는 저에게 남편분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사장님, 그리고 수수료 말인데요. 저희 앱에서 보고 왔는데 거기 제휴 중개사들은 수수료 0.5%로 맞춰준다던데 사장님도 그렇게 해주시죠? 아니면 저희 그냥 그쪽 앱으로 연락하고요. 0.5%? 법정 수수료율의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저는 울컥했습니다. 내가 드린 권리금이 얼마고 이 사무실 월세가 얼만데 내 전문 지식의 대가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손님, 저는 단순 중개가 아닙니다. 권리 분석부터 대출 상담까지. 아, 됐고요. 대출은 토스에서 최저금리로 다 알아봤어요. 권리 분석도 앱에서 등기부등본 자동으로 떼서 다 해주던데요. 사장님은 그냥 계약서만 써주시면 되잖아요. 솔직히 도장값 치고는 0.5%도 많은 거 아닌가요? 도장값. 30년 건설 전문가의 인생이 그 한마디에 산조각 났습니다. 제 자존심은 바닥에 뒹굴고 얼굴은 수치심으로 벌개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월세 200만 원이 급했으니까요. 6개월 만에 처음 온 손님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집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탈리아산 만년필을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앞장서서 걸어가는 두 젊은 부부의 뒤통수를 보며 저는 패배감을 씹어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소주를 마시며 협회에서 보내온 공문을 읽었습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잠식을 규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협회는 한방이라는 자체 앱을 만들어 대항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고객들은 그 앱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기술은 권력을 이동시켰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전문가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8천만 원을 들여 사무실을 꾸미고 명패를 달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세상이 변했어. 내가 알던 그 시장이 아니야. 취기가 오르자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건설사 영업부장 시절 제 말 한마디에 쩔쩔매던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며 저를 훈계하던 그 젊은 부부의 눈빛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갑이 아닙니다. 정보라는 무기를 빼앗긴 채 전쟁터 한복판에 발가벗겨져 내던져진 늙은 병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개업 초기가 다 그렇게 암울했던 건 아닙니다. 처음 3개월은 오히려 괜찮았어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제법 잘 됐습니다. 2022년 8월 개업하고 나서 9월까지 저는 총 5건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매매 2건, 전세 3건, 수수료 합계 2,300만 원이었어요. 특히 매매 계약 1건은 제 특기가 빛을 발한 케이스였습니다. 40대 중반 사업가 부부가 찾아왔었어요. 투자 목적으로 이 지역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은 10억 원 선. 제법 큰 손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분양권을 추천했습니다. 광역급 행철도 노선 근처 신축단지 분양권이었어요. 당시 프리미엄이 3억 원 정도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지금 분양가에 프리미엄 3억 더하면 총 12억인데 광역급 행철도 개통되면 최소 15억은 갑니다. 3억 수익 보장이에요. 제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건설사 출신이라는 게 신뢰를 줬어요. 실제로 그 단지 분양 계획을 회사 다닐 때 검토했던 프로젝트라고 말하니까 눈빛이 달라지더군요. 계약 성사됐습니다. 수수료 600만 원. 제 통장에 600만 원이 입금되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됐어. 이거야. 이 맛이야. 전세 계약들도 순조로웠습니다. 이 지역 아파트 구조를 제가 꿰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동이 일조권이 좋고 어느 층이 소음이 적고 그런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니 손님들이 만족했습니다. 9월 말 저는 통장을 확인하며 흐뭇해했습니다. 3개월간 순수익 2천만 원, 월 평균 650만 원씩 번 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월세 200만 원, 관리비 60만 원, 광고비 100만 원 내고도 300만 원 남네. 생활비로 충분하잖아. 아내에게 자랑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700만 원 벌었어. 생각보다 잘 되네. 아내가 기뻐했어요. 역시 당신이야.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저는 우쭐해졌습니다. 봐, 내가 뭐라고 했어? 내 경력이 어디 가나? 이제 시작이야. 10월에도 2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또 분양권 거래였어요. 이번엔 프리미엄이 2억 원 붙은 물건이었습니다. 수수료만 500만 원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분양권 시장만은 살아 있었어요. 광역급 행철도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사람들은 아직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광역급 행철도만 들어오면 집값은 오를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분양권을 사들였습니다. 저는 그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중개인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11월, 12월에도 각각 한 건씩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연말 결산을 해보니 6개월간 총 9건, 수수료 합계 4,500만 원이었습니다. 월 평균 750만 원. 나쁘지 않은 숫자였어요. 물론 처음 투자한 3억 2천만 원을 회수하려면 한참 멀었지만 적어도 매달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광고비 내고 나서도 200에서 300만 원은 손에 쥐어졌으니까요. 저는 착각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네? 천천히 가면 되겠어. 3년, 5년 하다 보면 투자금도 회수하고 안정적으로 자리 잡겠지. 연말에 아내와 외식을 했습니다. 강남 일식집이었어요. 1인당 10만 원 하는 오마카세 코스였죠. 여보, 수고했어. 올해 잘 마무리했네. 아내가 웃으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서 한 잔 더 주문했어요. 이 정도 사치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매달 200만 원씩은 벌고 있으니까. 큰아들한테도 용돈을 줬습니다. 100만 원. 결혼 준비하느라 힘들 텐데 아빠가 조금씩 보태줄게. 아들이 고맙다며 인사했어요. 그 모습이 뿌듯했습니다. 2023년 1월에도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또 분양권이었어요. 프리미엄 1억 5천. 수수료 400만 원. 좋아, 올해도 이대로만 가자. 저는 나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 평균 2건씩만 해도 연 2억은 벌어. 거기서 경비 빼고 5천만 원 남으면 3년이면 1억 5천, 6년이면 3억. 투자금 회수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장밋빛 미래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뚝 끊겼어요. 1월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서너 통씩 오던 문의 전화가 2월 들어서는 일주일에 한 통으로 줄었습니다. 발품 팔러 온 손님도 사라졌어요.
사무실 문은 하루 종일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계절 탓인 줄 알았습니다. 2월이니까 설 연휴 지나고 그런가 보다. 3월 되면 이사철이니까 다시 바빠지겠지. 하지만 3월이 와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봤습니다. 기준금리 3.55% 동결, 대출금리 평균 4.55% 돌파, 가계대출 급감. 숫자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광역급 팽철도 비노선 착공 재연기. 2024년 착공 목표였는데 또 2025년으로 밀렸다는 겁니다. 제 최대 강점이었던 광역급 팽철도 호재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단 한 건도 계약이 안 들어왔습니다. 통장에서는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월세, 관리비, 광고비, 멈출 수 없는 고정비였죠.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월 700만 원씩 벌던 제가 이제는 월 500만 원씩 까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시장이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 발악하는 시기에 제가 우연히 뛰어든 겁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몇 건에서 착각했던 거죠. 내가 잘해서 계약이 들어온 줄.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시장 자체가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가라앉는 배 위에서 홀로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2023년 7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사무실 유리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40대 중반 남자가 핏기 없는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개업 초기에 제가 분양권을 중개해 드렸던 그 사업가 고객이었습니다. 최 사장, 당신 지금 나 어떻게 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일단 앉으시고. 앉긴 무슨. 당신이 작년에 나한테 팔아준 그 분양권 말이야. 12억 주고 샀잖아. 지금 시세가 얼만 줄 알아?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제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화면에는 부동산 앱 시세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8억. 겨우 8억이야. 4억이 날아갔어. 4억.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분양권 작년 9월에 제가 중개했을 때는 프리미엄이 3억이었습니다. 분양가 9억에 프리미엄 3억 해서 총 12억에 거래됐었죠. 광역급 팽철도 개통하면 15억은 간다고 제가 확신에 차서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광역급 팽철도 착공이 계속 연기되면서 프리미엄은커녕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도 안 팔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어? 3억 수익 보장이라고 했잖아. 광역급 팽철도 들어오면 무조건 오른다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실 밖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사장님, 진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착공이 연기된 거지 취소된 건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조금만? 조금이 얼마야? 2년? 3년? 그동안 나한테 이자가 얼마 나가는데? 나 그거 대출 받아서 샀어. 월 200만 원씩 이자 나가. 1년이면 2,400, 2년이면 4,800. 거기다 원금 손실 4억까지 하면 거의 5억 손해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어요. 당신 책임져. 당신이 전문가라며? 건설사 출신이라며? 그래서 믿고 샀는데 이게 뭐야? 사장님, 저도 몰랐습니다. 광역급 팽철도가 이렇게까지 지연될 줄은. 몰랐다고? 전문가가 몰랐다고? 그럼 당신 그 비싼 수수료는 뭐 하러 받은 거야? 나한테 600만 원 받아갔잖아. 그는 책상을 쾅 내려쳤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리며 갈색 액체가 튀었어요. 지금 당장 환불해. 아니면 손실 보상해줘. 안 그러면 소비자원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중개사 고의 과실로. 손님, 진정하세요.
제가 고의로 속인 게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가. 근거? 무슨 근거? 카더라 통신이 근거야? 당신 회사 다닐 때 정보가 근거야? 그게 다 쓸모없는 소리였잖아. 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해결 방안 가지고 와. 안 그러면 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 거야. 쾅!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4억 손실. 법적 대응. 중개사 고의 과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인터넷으로 판례를 검색했어요. 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프리미엄 하락에 대한 중개사 책임. 투자 권유와 손실 발생 시 배상 비율. 검색 결과가 무서웠습니다. 최근 판례들은 중개사가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30%에서 50%까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4억 손실의 30%면 1억 2천만 원, 50%면 2억. 제 손에 남은 돈이 얼마죠? 4천만 원. 6개월 동안 번 돈 다 쓰고 오히려 마이너스 전환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공제조합 보험이 있긴 했습니다. 한도가 2억 원. 하지만 다른 사고 건도 있으면 그마저도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평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민호 부동산에서 분양권 샀다가 큰 손해 봤대. 4억 날렸대. 광역급행철도 들어온다고 거짓말했대. 제가 중개한 다른 고객들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최 사장님, 저도 작년에 분양권 샀는데 지금 시세가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저 최 사장님 말 듣고 투자했다가 2천만 원 손해 봤는데요. 이거 책임 안 지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 제가 성사시켰던 9건 중 6건이 분양권 거래였어요. 그들 모두 지금 손실을 보고 있었습니다. 크게는 4억, 작게는 2천만 원. 평균 1억 원 정도씩 프리미엄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 신도시 최민호 부동산 조심하세요. 광역급행철도 들어온다고 분양권 추천하더니 다 폭락했어요. 전문가라고 믿었는데 완전 사기. 댓글이 달렸습니다. 나도 거기서 당했어요. 수수료 비싸게 받아놓고 책임은 안 진대요. 건설사 출신이라고 자랑하던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결과가 이 모양인데 저는 그 글들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용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전화기를 껐습니다. 하루에 10통씩 걸려오는 항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나가면 누가 욕할 것 같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 잘못인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광역급행철도가 들어올 거라 믿었어요. 회사 다닐 때 내부 정보도 그랬고 정부 발표도 그랬고 모든 정황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산 문제로 착공이 연기되고 금리가 폭등하고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하지만 고객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만 중요했어요. 당신이 추천한 거 샀는데 손해봤다. 책임져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업가 고객한테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예고, 변호사 선임 통지.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3억 2천을 쏟아부었나? 내가 이러려고 1년 동안 공부했나? 결국 저는 폐업을 결심했습니다. 개업한 지 정확히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폐업조차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권리금요? 사장님, 지금 이 바닥에 들어올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묵권리로 넘겨도 감지덕지인 줄 아세요? 컨설팅 업체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5천만 원 주고 들어온 권리금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다는 선고였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했습니다. 원상 복구하셔야죠. 인테리어 싹 다 철거하고 원래대로 해놓고 나가세요. 건물주의 요구에 저는 500만 원을 들여 부셔야 했습니다. 8천만 원 들여 꾸민 그 화려한 사무실을 제 돈으로 망치질해서 부수는 겁니다. 망치 소리가 쿵쿵 울릴 때마다 제 가슴도 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이 깨지고 제 자랑이었던 대형 전자지도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정산을 해봤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3억 2천만 원, 초기 투자비로 전액 소진. 1년 6개월간 운영비 적자 1억 원. 소송 합의금 및 변호사 비용 6천만 원. 원상 복구 및 위약금 2천만 원. 총 손실액 4억 8천만 원. 제가 30년 직장 생활을 하며 뼈를 갈아 모은 3억 2천만 원이 공중분해된 것도 모자라 빚이 1억 8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풀로 당겨서 겨우 막았어요. 이제 매달 나가는 이자만 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셔터를 내리던 날 저는 간판업자를 불렀습니다. 크레인이 올라가서 대표 공인중개사 최민호라고 적힌 그 크고 화려한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간판이 바닥에 쾅 하고 떨어지는데 마치 제 인생이 추락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제 이름 석자를 보며 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건설사 영업부장 최민호는 죽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최 대표도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빚더미에 앉은 60살의 무능한 가장 그리고 가족의 미래를 홀라당 날려먹은 죄인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은 충혈되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양복 어깨에는 철거 현장 먼지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 은퇴식에서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던 그 남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부동산에 의해 가장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아니,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만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당장 다음 달 이자 200만 원을 내려면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예전 회사 후배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자 자리 있으면 좀 알아봐줘.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매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현장에 나갑니다. 형광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고 안전모를 쓰고 작업자들 안전점검을 합니다. 월급 230만 원. 건설사 영업부장 시절 제 용돈도 안 되는 돈이지만 이제는 소중합니다. 통장에 플러스로 찍히는 그 숫자가 저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은퇴를 앞둔 여러분, 그리고 제2의 인생으로 공인중개사를 꿈꾸시는 분들께 실패한 선배로서 피 끓는 심정으로 조언드립니다. 제발 전문직이라는 허울 좋은 타이틀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모은 퇴직금을 권리금과 인테리어로 날리지 마십시오. 폼나는 사장 소리 들으며 빚쟁이로 사는 것보다 형광 조끼 입고 땀 흘려 번 돈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훨씬 더 존엄하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현장 안전관리자 최민호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